안녕하세요. 위로의번 준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이제 세 번째 주가 됐죠. 세 번째 주,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 제가 읽어드릴 책은 피처언덕님의 2년이라는 책입니다. 책의 내용이야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잠깐의 사담만 하고 바로 책 내용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아직 추위가 여전히 좀 있어요. 대신에 낮에는 진짜 좀 뭐랄까 봄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긴 한데, 햇살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꽃이 피어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 진짜 봄이 왔다는 걸 조금은 느끼는 그런 날씨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 벚꽃이라든지 봄꽃 축제 이런 것들이 많을 텐데, 저희가 듣기로는 이제 대부분이 폐쇄가 되거나 좀 연장을 해서 이제 나중에 좀 개장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꽃이 지는 시간을 우리가 막을 순 없지만, 그렇다고 그 시간을 무리해서 우리가 나가게 되면 더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도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은 우리가 자제를 하고 이번에는 집에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전히 아무리 안정화가 되어 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위험한 건 사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금요일도 너무나 수고하셨고요. 토요일 또 일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힘내시고, 토요일날 쉬시는 분들은 편하게 쉬실 수 있는, 편하게 저와 함께 책을 읽으면서 쉬실 수 있는 그런 주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주도 이 피찬등님의 2년이란 책과 함께 시작해보죠. 보기에 따라서는. 나의 친구 중에 이런 분이 있다. 그는 미국에서 여러 해 고학을 하였다. 그런데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때보다 실직을 했던 때가 더 행복스러웠다고 한다. 주인에게 복종하느니보다는 호콩을 먹으면서 길을 걷는 것이 즐거웠었다고 한다. 귀국 후 그는 강습소 선생이 되었다. 서투른 일본말로 정규 학교에서 교원 노릇을 하는 것보다 강습소에서 우리말로 가르치는 것이 마음이 편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강습소에서도 일어상용을 강요당하자 그 노릇을 그만두고 자기 고향인 진남포 근방에 가서 농사를 지었다. 해방이 되자 이북에서 하는 꼬락서니들이 보기 싫어서 그는 즉시 가족을 데리고 월남하였다. 친구의 호의로 방을 하나 얻고 이불도 마련하였다. 영어가 새가 나가는 때라 그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미 군정청 적산관리처에, 거기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취직하였다. 그러나 그는 수개월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새빵살이를 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가 꿍꿍이를 부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 친구는 하도 답답하여 여보게, 자네는 거기 있으면서 왜 그 흔한 적산 가옥 하나 마련하지 못하나? 하고 물었다. 내가 돈이 어디 있나? 좀 먹지. 치사하게. 그는 동료들이 하는 짓에 염증이 나서 적산관리처를 그만두었다. 그리고 영어 선생을 오랫동안 하였다. 2년 전에 정년퇴직을 당하고 그는 지금 시간 강사를 하고 있다. 언제나 처세를 잘하여 거대한 재산을 소유하게 된 모 씨는 그가 자식들의 학비 하나 제대로 대지 못한다고 그의 무능을 비웃었다. 무능한 그는 지금 남의 집 옆채에 세도 안 내고 들어있다. 좋아하는 커피도 못 마시고 어떤 집에서 커피를 대접하면 진하게 한 잔 더 달라고 한다. 국유재산 부정 불화에 관여한 분들이 그것을 보면 그를 치사하다고 할 것이다. 여성의 편지. 여성들에게서 많은 편지를 받는다고 해서 영화배우가 나보다 좋을 것은 없다. 여성 독자로부터 팬레터를 받는 신문 소설 작가도 나의 선망의 대상은 아니다. 그런 편지들은 사카린을 탄 주스나 순 설탕 사이다 아니면 고작 코카콜라나 몇 번 우려낸 커피 같은 것들이다. 좋은 차의 향취는 없다. 기다리던 여성과 이야기를 시작한 지 5분이 못 가서 실증이 나는 수가 많다. 아름다운 여성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그런 일이 많다. 자색과 애교가
이야기에 어느 정도의 흥미를 보충하는 수도 있다. 그러나 편지에 있어서는 이런 도움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매력 있는 표정을 하는 여성의 편지도 기쁨을 주기 어려운 것이다. 내가 받고 싶은 여성의 편지는 아벨라르한테 한 엘로이즈의 편지, 예이츠에게 보낸 모드곤의 편지, 보존된 것은 없으나 황진이의 편지, 그런 것들이다. 여기 이런 편지가 있다. 이것은 오늘 내가 쓴 제4의 편지입니다. 다른 석장은 찢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붙일 작정입니다. 이 편지도 쉬 받으시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전번 편지 답장이 오기 전에는 이 편지를 붙이지 않을 테니까요. 배달부는 거북이에요. 아주 미운 거북이에요. 내가 가진 돈을 다 털어서 긴 전보를 치고 싶습니다. 정신분석은 하지 마세요. 어젯밤은 창을 열어놓고 잤습니다. 여기의 공기는 과실과 같습니다. 약보다 낫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책을 읽었습니다. 숲과 들과 산과 자갈 깔린 저 해안을 거닐고 싶습니다. 때로는 엷은 수와이드 장갑을 끼고 도시에 가서 그림을 보고 음악을 듣고 카페에 앉아서 오래오래 차를 마시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언제나 자유롭고 언제나 인정이 있고 언제나 배우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영화를 보며 자기가 주인공인 양 좋아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나이는 아니다. 그러나 나는 존 미들턴 머리가 아니라도 캐서린 맨스필드의 이 편지를 즐겨 읽는다. 그리고 인기 배우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장난감. 내 책상 속에는 10여 년 전 텐센트 스토어에서 사온 구슬치기 하는 마블 몇 개가 있다. 라일락. 너는 느릅나무 그늘지는 거리에도 피어있다. 연과 마블을 파는 작은 가게가 있는. 나는 어려서 장난감 가게 주인을 부러워하였다. 지금도 막상 장사를 시작한다면 장난감 가게밖에 할 게 없는 것 같다. 물론 그 가게에서는 아이들에게 화상을 입게 하는 딱총은 아니 팔 것이다. 장난감 가게는 우선 그 상품이 재미있다. 손님이 아니오더라도 나 혼자 그것들을 가지고 놀 수 있다. 그리고 장난감 가게에 오는 손님들의 얼굴에는 언제나 웃음이 있다. 약방과는 다르다. 이쁜 아기, 이쁜 엄마, 좋은 할아버지,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오면 금방 부자가 될 것이다. 장난감 가게를 하게 되면 부대 사업으로 옆에다 장난감 서비스 센터를 내겠다. 바퀴 빠진 자동차도 고쳐주고 다리 부러진 인형도 고쳐주고. 그러나 나의 어린 시절의 장난감들을 생각하면 수선료를 많이 받을 수 없다. 나는 어려서 무서움을 잘 탔다. 그래서 늘 머리맡에다 안데르센의 동화에 나오는 주석으로 만든 용감한 병장들을 늘어놓고야 잠이 들었다. 아침에 눈을 떠보면 나의 근위병들은 다 제자리에서 꼼짝도 아니하고 서 있는 것이다. 나는 미국의 한 은퇴한 철도 회사 사장이 자기 집 마당에다 기관차, 그리고 철교, 터널까지 갖춘 장치를 차려놓고 이웃 아이들을 데려다가 기차 놀이를 하는 것을 보았다. 현대문명이 자랑하는 디젤 기차관도, 제트기도, 우주선도 생각하면 다 장난감에 지나지 않는다. 언젠가 내가 묻힐 때가 오면 내 책상 서랍 속에 있는 마블을 넣어주었으면 한다. 골동품 수집가는 청자 찻잔 하나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부잣집 부인이라도 진주 반지 하나 끼고 가지 못하지만은 아무리 탐욕스러운 세상이라 하여도 나의 구슬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가구. 도연명의 허실유어한이라는 시구는 선미는 있을지 모르나 아늑한 감이 적다. 물 떠먹는 표주박 하나만 가지고 사는 디오게네스는 아무리 고답한 철학을 탐구한다 하더라도 명상하는 미개인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은 가구와 더불어 산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은 골동품이 아니라도
예전 것들이다. 퇴계와 율곡 같은 분이 쓰던 유래 있는 문갑이 아니라도 어느 조촐한 선비의 손때가 묻은 대나무로 짜서 옷칠한 문갑이다. 먹글씨를 아니 쓰더라도 예전 벼루와 연적이 하나 있었으면 한다. 세전지물. 우리네 살림에는 이런 것들이 드물다. 증조할머니가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것. 이런 것이 없는 까닭은 가난한 탓도 있고 전란을 겪은 탓도 있고 한 군데 뿌리를 박고 살지 못하는 탓도 있다. 그리고 오래된 물건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잘못에도 있다. 유서 깊은 화류장롱이나 귀목 반다지를 고물상에 팔아버리고 베니어로 만든 단스나 금고 같은 캐비닛을 사들이는 사람이 있다. 이들은 교체를 잘하는 사람들이다. 서양 사람들은 오래된 가구나 그릇을 끔찍이 사랑하며 곧잘 남에게 자랑한다. 많은 설명이 따르기도 한다. 파이프불에 탄 자국이 있는 마호가니 책상. 할아버지가 글래드스턴과 같이 유명했던 사람이라면 이야기는 더 길어진다. 자동차 같은 것을 해마다 바꾸는 미국 가정에서도 팔라에는 할머니가 편물을 짜며 끄덕거리고 앉아있던 로커가 놓여있다. 흑단, 백단, 자단의 오래된 가구들. 이런 것들은 우리 생활에 안정감을 주며 유구한 생활을 상징한다. 사람은 가도 가구는 남아있다. 화려하여서가 맛이 아니다. 오래가고 정이 들면 된다. 쓸수록 길이 들고 길이 들어 윤이 나는 그런 그릇들이 그립다. 운봉칠기, 나주소반, 청도 운문산, 옥날솥, 밥을 담아 아랫목에 묻어두면 뚜껑에 밥물이 맺히는 안성맞춤 놋주발. 이런 것들조차 없는 집이 많다.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네 살림살이는 한낱 소모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눈물. 스탠더드 석유회사 런던 지점에 다니던 시인 웰터 델라메어를 생각하면서 내가 텍사스 석유회사 서울 지점에 석 달 동안이나 취직을 하고 있을 때였다. 어느 날 오후 그레이스라는 타이피스트가 중요한 서류에 미스 투성이를 해놓았다. 애인을 떠나보내고 눈에 눈물이 어려서 그랬다는 것이다. 간다 간다 하기에는 가라 하고는 가나 아니 가나 문틈으로 내다보니 눈물이 앞을 가려 보이지 않아라. 이별의 눈물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나는 어려서 울기를 잘하였다. 눈에서 눈물이 기다리고 있듯이 울었다. 사랑의 학교라는 책 속에 있는 난파선 이야기 위에는 나의 눈물 자국이 있었다. 채플린이 데리고 다니던 제키 쿠간이라는 어린 배우는 나를 많이 울렸다. 순이가 나하고 안이 논다고 오래오래 울기도 하였다. 입이 찝찝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찝찝한 눈물. H2O보다는 약간 복잡하더라도 눈물의 분자식은 다 같을 것이다. 그러나 그 눈물의 다양하며 이별의 눈물, 회상의 눈물, 체념의 눈물, 아름다운 것을 바라볼 때의 눈물, 결혼식장에서 딸을 인계하고 나오는 아빠의 눈물. 그 정한이 무엇이든 간에 비 맞은 나무가 청신하게 되듯이 눈물은 마음을 씻어준다. 눈물은 인정의 발로이며 인간미의 상징이다. 성스러운 물방울이다. 성경에서 아름다운 데를 묻는다면 하나는 이역 옥수수밭에서 향수의 눈물을 흘리는 루세의 이야기요. 또 하나는 누가복음 7장 한 탕녀가 예수의 발 위에 흘린 눈물을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씻고 거기에 향유를 바르는 장면이다. 미술품으로 내가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것은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이다. 거기에는 마리아의 보이지 않는 눈물이 있다. 저 많은 아름다운 노래들은 또한 눈물을 머금고 있지 아니한가. 도시에 비 내리듯 내 마음에 눈물 내린다. 이 눈물 내리는 마음이 독재자들에게 있었더라면 수억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는
가솔린 한 방울, 피 한 방울이라는 기막힌 표어가 있었다. 석유회사 타이피스트 그레이스의 그 눈물에는 1000만 드럼의 정예보다 소중한 데가 있다. 맛과 멋. 맛은 감각적이요, 멋은 정서적이다. 맛은 적극적이요, 멋은 은근하다. 맛은 생리를 필요로 하고, 멋은 교양을 필요로 한다. 맛은 정확성에 있고, 멋은 파격에 있다. 맛은 그때뿐이요, 멋은 여운이 있다. 맛은 얕고, 멋은 깊다. 맛은 현실적이요, 멋은 이상적이다. 정욕 생활은 맛이요, 플라토닉 사랑은 멋이다. 그러나 맛과 멋은 반대어는 아니다. 사실 그 어원은 같을지도 모른다. 맛있는 것의 반대는 맛없는 것이고, 멋있는 것의 반대는 멋없는 것이지, 멋과 맛이 반대되는 것은 아니다. 맛과 멋은 리얼과 낭만과 같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맛만 있으면 그만인 사람도 있고, 맛이 없더라도 멋만 있으면 사는 사람이 있다. 맛은 몸소 체험을 해야 하지만 멋은 바라보기만 해도 된다. 맛에 지치기 쉬운 나는 멋을 위하여 살아간다. 호이트 컬렉션. 찰스 먼치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하는 아나운서의 말을 들을 때면 심포니 홀을 생각하고 연달아 보스턴 박물관을 연상한다. 그 1년 동안 주말이면 나는 이 두 곳에 갔었다. 먼저 가는 곳은 박물관이었다. 유럽에서 사들인 그 수많은 명화들, 조각들, 루이 16세가 쓰던 가구들. 그러나 내가 먼저 가는 쪽은 그 반대편에 있는 작은 방이었다. 거기에는 그것들이 고요히 앉아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말 처음 그것들을 만났을 때 나는 놀랐다. 수십 년 전 내가 상해에 도착하던 날 청초하게 한복을 입은 젊은 여인이 걸어가는 것을 보았을 때 느낀 그 감격이었다. 300년, 500년, 700년 전에 우리나라 흙으로 우리 선조가 만들어 놓은 비취색, 짙은 옷색, 백색의 그릇들, 일품인 상감포도당 초문표형 주전자를 위시하여 장방형의 네 발이 달린 연지 수금 향로, 화문 매병, 윤화탁 등 수십 점이 한 방에 진열되어 있었다. 이 자기들은 고 호이트 씨가 수집한 것들로 하버드 대학 포그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을 그의 유언에 따라 보스턴 박물관에 기증되었다 한다. 이것들 중에도 단아한 순청 주전자 하나는 시녀들 속에 있는 공주와도 같았다. 맑고 찬 빛, 자애로운 선, 그 난초같이 휘다가 사뿐 머문 인매. 나는 만져보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은 될 수 없는 일이었다. 주말이 아니라도 불현듯 지하철을 타고 그것들을 보러 가는 때가 있었다. 내가 그곳을 떠나기 전날 박물관 그 방을 찾아갔었다. 소환되지 않는 이 문화사절들은 얼마나 나를 따라 고국에 오고 싶었을까. 미국도 동북방 7,000마일 이국에 그것들을 두고 온 지 10년. 그것들이 지금도 가끔 생각난다. 순결, 고와, 정적, 유언이 깃들어 있는 그 방 바로 옆방은 일본실이었다. 거기에는 사무라이 칼들이 수십 자루나 진열되어 있었다. 무서운 동화를 읽은 어린아이같이 나는 자다 깨어 불안을 느낄 때가 있다. 전화. 웬 전화가 다 있느냐고? 지금보다도 교통이 더 나쁘던 때 당일리로 나를 찾아왔던 제자들이 내가 없어 허탕을 치는 일이 있었다. 그 후 그들이 우리 집에 전화를 놓아주려고 동창들 간에 돈을 모으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당황한 나는 급히 가설비를 마련하고 어떤 분의 호의로 전화를 놓게 되었다. 우리 집 전화는 매우 한가하다. 하루에 2~3번 또는 5~6번의 전화가 오고 그만큼 횟수의 전화를 걸게 된다. 내가 거는 전화나 내게 오는 전화는
지금 눈이 오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전화다. 실리적 목적이 있는 전화라면 의사 친구를 괴롭게 하는 전화 진찰 정도다. 오늘도 신경통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다. 그런데 아직 주사를 맞을 생각은 없다. 전화가 주는 혜택은 받으면서 전화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팬 아메리칸 여객기를 타고 앉아서 기계 문명을 저주하는 바라문 승려와 같은 사람이다. 물론 전화는 성가실 때가 많다. 한밤에 걸려오는 전화, 목욕할 때 걸려오는 전화, 독서 산매에 들어있을 때 걸려오는 전화. 게다가 그것이 잘못 걸려온 전화라면 화가 아니 날 수 없다. 그러나 그 화는 금방 가신다. 불쾌한 상대가 아니라면 잘못 걸려온 전화라도 그다지 짜증나는 일은 아니다. 한 번은 잘못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참으로 명랑한 목소리였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하는 신선한 웃음소리는 갑자기 젊음을 느끼게 하였다. 나는 이 이름 모르는 여성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싶다. 가진 괴로움을 견디면서도 서울을 떠나지 않는 이유의 하나는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몇몇 사람 이외에는 서로 자주 만나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서울에서 살면 언제나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향유하고 있는 것이다. 다소 괴로움이 따르더라도 전화를 가짐은 불현듯 통사정을 하고 싶을 때, 목소리라도 들어보고 싶을 때, 이런 때를 위해서다. 전화는 걸지 않더라도 언제나 걸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점에 그 가치가 더 크다. 전화가 있음으로써 내 집과 친구들 집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잠옷 든든할 때가 있다. 전선이 아니라도 정의 흐름은 언제 어느 데서고 닿을 수 있지만은. 시골 한약국. 나는 학생 시절에 병이 나서 어느 시골에 가서 몇 달 휴양을 하였다. 그때 내가 유하던 집 할아버지의 권고로 용하다는 한약국에 가서 진찰을 받고 약을 지어 먹은 일이 있었다. 그 의원은 한참 내 맥을 짚어보고는 전신 쇠약이니까 녹용과 삼을 넣은 보약을 먹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자기 약방에는 약재가 없고 약 살 돈도 당장 없다고 하였다. 사실 낡은 약장에는 서랍이 많지 않았고 서랍 하나에 걸려있는 약저울도 녹이 슬어 있었다. 약국 천장을 쳐다봐도 먼지 앉은 봉지가 10여 개쯤 매달려 있을 뿐이었다. 어째서 내 마음이 그에게 끌렸던지 그 이튿날 나는 그 한이와 같이 40~50리나 되는 청량이라는 곳에 가서 내 돈으로 나 먹을 약재를 사고 약국을 해먹으려면 꼭 있어야 한다는 약재를 사도록 돈을 주었다. 약의 효험인지 여름 시냇가에 날마다 낚시질을 다니고 밤이면 곤히 잠을 잔 덕택인지 나는 건강해져서 서울로 돌아왔다. 내가 돌려주었던 그 돈은 받았는지 받지 못하였는지 지금은 생각이 나지 않는다. 나는 그 후 셰익스피어의 그 로미오와 줄리엣 속에서 로미오가 독약을 사는 약방, 먼지 앉은 병들과 상자들을 버려놓은 초라한 약방이 나올 때마다 비상조차도 없을 그 충청도 그 시골 약국을 회상하였다. 양복 한 벌 변변한 것을 못해 입고 사들인 책들을 사변통에 다 잃어버리고 그 후 5년간 애면글면 모은 나의 책은 지금 겨우 300권에 지나지 아니한다. 나는 이 책들을 내가 기른 꽃들을 만져보듯이 어루만져 보기도 하고 자라는 아이를 바라보듯이 대견스럽게 보기도 한다. 물론 내가 구해놓은 이 책들은 예전 그 한방이가 나에게서 돈을 취하여 사온 진피, 후박, 감초, 바나, 행인 같은 것들이다. 그런데 우황, 웅담, 사향, 영사, 야명사 같은 책자들이 필요할 때면 나는 그 시골 약국을 생각하게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